이 대목에서 여론조사 몇 가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그리고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지금 시점을 기해서 동아일보가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 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의 앵커가 직접 나가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어제 저희 동아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양당의 지지율과 서울, 인천 민심 집중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또 양당의 지지율, 정부 견제론, 안정론 등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당 지지율부터 보실 텐데요. 자, 조선일보가 발표한 총선 100일을 앞둔 이 시점, 99일 남았는데 자, 양당의 정당 지지율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33%, 민주당 33%, 동률이 나왔습니다. 동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동아일보 이 서울 민심 전해드렸을 때도 양당이 치열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듯한 양상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33대 33으로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서울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핵심 승부처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지금 살펴보시죠. 자, 먼저 김포, 고양, 구리, 하남으로 묶이는 이른바 이 여권의 공약이었죠. 메가시티 벨트라고 풀이되는 경기도의 양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은 33.4에서 37.7, 국민의힘은 28.4에서 32.3, 양당 모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도에서 또 하나의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벨트 좀 보실까요? 38.5, 33.0, 38.4, 37.3의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권역별 지지율 함께 보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인천입니다. 인천을 크게 네 개의 권역별로 나눴을 때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이 동북권의 지지율이 흥미롭습니다. 계양, 을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계양, 부평이 묶여있는 인천의 동북권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8.9, 민주당이 32.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 전반적인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 속에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한 일부 지역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면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간판 지역구가 있는 이 동북권에서 국민의힘이 38.9, 민주당이 32.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남북권을 보시면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34.5 대 32.7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원 대변인님, 어제 우리가 서울 지역을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이제 혼전 중에 접해져 있고 서울에서 상당수 많은 지역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교차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어제 봤어요. 자, 경기도는 아직도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으로 붙은 데도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계양, 동북권에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양당의 지지율 교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이 통상 전국적인 선거에 항상 바로미터다, 뭐 이런 지역으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좀 특이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과 인접한 계양이나 부평은 상당히 좀 진보죠. 현재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고요. 이제 서쪽, 특히 이게 서구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까지는 기존에 이제 약간 보수적 지지도가 많은 건데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뭔가 좀 변화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인구 구성도 좀 달라지기는 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뭔가 좀 계양이나 부평 전통적 야당 지지 지역에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예. 거기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도 이제 표심이 좀 변화가 있어서 인천 지역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이재명
뭐 송영기 옛날에 그 지역구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천이 어쨌든 간에 지난 그 지방선거나 이런 것 이후에 상당히 그 현재 여권 지지 성향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계양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교차하는 현상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남북권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다음 조사 때는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는 모를 일인데 혹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나 뭐 다른 이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김효연 대변인 분석하셨는데 왜냐면 서지현 부대변인 돈봉투 의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인천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었는데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했고요. 좀 더 나가자면 사실 인천이 좀 소외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의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과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이나 김포, 메가시티 같은 거 있어서는 인천이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그런 부분에서 뭐 공약이라든지 주민 민심을 더 받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돈봉투 사건을 떠나서라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도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지휘해야 되지만 개항의 어떤 국회의원 대표로서 주민의 그런 어떤 불만 그리고 니즈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뭐 예전에는 개항이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기로는 되게 쉬운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험지가 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항에 가셔서 더 이제 주민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심판받고 또 주민을 대변하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관삼 변호사님, 네. 이 계양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권 인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해 다시 나오냐? 아니면 뭐 고향인 안동으로 나가냐? 아니면 편한 손쉬운 비례로 설마 빠지냐? 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궁금하고 원희룡 장관이 이 지지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처음 생각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계속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인천의 어떤 전체적인 걸 보면 일단 서부도서권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개항 자체는 뭐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송영기 전 대표가 오선한 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준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보궐선거에서 당선시킬 때는 뭐 야당의 어떤 대권 후보로서 그런 뭐 이미지,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개항의 지역구를 물려준 게 아니냐. 예. 이런 또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 임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항이 굉장히 격전지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배지를 달아야 할 입장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개항에 오는 게 명분이 없었잖아요. 분당에서 왜 개항을 오는 거예요? 그때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또 돌려봤는데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 아니면 굉장히 박빙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더 의지가 불탈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또 개항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걸 또 연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명령 대첩이 이게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여론조사가 계속 유지가 된다랄지 예. 아니면 더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을 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대첩은 또 가능성이 점점 멀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중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그 스텝이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고. 진중 교수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도 없고 딱 하나 코드가 뭐냐면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이 필요한 거고요. 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마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 전체를 갖다 플랜 A는 뭐냐면 계속 자기가 대표를 갖다 유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플랜 B는 뭐냐면 설사 이제 밀려가 저희가 대표직에서 밀려난다 하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허수아비
허수아비 대표로 앉혀놓고 그러다가 재선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버텨서 자기가 재판을 질질질 끌어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하여튼 재판을 갖다 계속 연기시키겠다. 그래놓고서 일단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원인 사람하고 의원인 아닌 사람하고의 신분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대표하고 대표가 아닐 때 동일한 판사다 하더라도 어떤 구속영장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우리가 봤거든요. 당장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할 때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로서 하려면 원내에 있는 아무래도 원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리고 딴 데 가는 것도 개양 빼고 다른 데 가면 모양 빠지죠. 모양 빠진다. 예.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해 다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다른 데로 가는 순간에 벌써 이제 흔들려 버리거든요. 지금도 네. 흔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아주 여전히 뭡니까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민주당 강세죠. 그것보다 더 좋은 지역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일단은 거기 떠나는 것 자체가 모양이 빠져 보이고, 두 번째는 거길 떠나서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다면 아마도,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볼다면 이런 지지율을 보고 야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굳힐 거고, 이재명 근데 대표도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예. 뭐냐면은 지금은 저거는 지금 그 지지층들이 결집한다는 얘기예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들은 결집하거든요. 그럼 똔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이거든요. 이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금 약간 불리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지만은, 그렇군요. 아직은 저거 보고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아직은 뭐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99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냐? 이번 선거의 정의.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 운동권을 이번 정치에서 심판하기 위한 선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부 견제론이냐? 아니다. 여당 정부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안정을 꾀하는 선거냐? 그 결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자,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300일 전에 높았습니다. 42.2. 100일 전 41.0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31.9에서 39.8로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봤던 이 경기 지역에서 특히 메가시티 벨트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가 45.5에서 39.0. 정권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26.6에서 30.3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보였던 이 그래프 변화와 이 경기 메가시티 벨트 지역에서 보였던 그래프 변화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메가시티 벨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함으로써 이번 선거에 대한 정의도 여야가 내세우는 게 각각 달라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 변화는 굉장히 유의미 있다고 봐요. 아마 저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등판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정부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3년 차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번 총선은요, 정부 견제론이 맞아요. 그리고 이전 선거도 거의 대부분 그랬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걸 검토해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요, 국민이면 국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가 사실은 표에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예. 물론 뭐 서로 싸우고 뭐 서로의 어떤 약점과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대표 주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그게 인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것이 상징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권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심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근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 등판한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행보, 또 언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견제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뭐 MZ 세대랄지 청년 수도권 뭐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행보, 뭐 이번에 현충원 가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 몇 가지 참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포용력이고 뭔가 너무 이념적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보였을 때는 오히려 더 이러한 어떤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 그리고 국회 심판론 양당이 내세우는 이번 선거에 대한 정의가 확연히 대조됩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여야는 더욱더 이번 선거의 개념에 대해서 밀어붙일 겁니다.